재판정은 숨을 죽인 채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잠시 후 판사의 나무망치 소리가 천장을 때렸다. 피고인 장지윤, 살인 및 공무원 권한 남용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탄식과 속삭임이 뒤섞인 채 눈빛들은 모두 한 사람에게 쏠렸다. 피고인석에 선 여성. 전직 인천경찰청 폭발물 탐지, K9 특수요원, 장지윤 경위. 올곧은 자세, 매섭던 눈빛은 그날만큼은 공허하기만 했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다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변호사의 손이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 사건은 죄질이 극히 중대하며 피고인의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15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 제외. 형집행관이 다가와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찰칵. 금소금이 울리자 순간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그때였다. 법원 밖. 취재진 틈을 헤치며 누군가가 낮고 깊은 신음을 뱉었다. 크르릉. 태백이었다. 장지윤의 파트너, 한국산 진돗개 순경견, 7년간의 동료. 지금은 2명의 경찰에 의해 억지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태백은 짖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눈빛은 매섭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수사 책임자였던 강무현 수사과장. 그는 언론을 향해 명백한 증거에 따른 공정한 수사라고 단언했지만 태백은 그런 그에게 날카롭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목줄을 잡고 있던 경찰관이 잠시 방심한 순간 태백이 몸을 틀었다. 순식간에 목줄을 끊고 강무현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태백은 물지 않았다. 단지 강무현 앞에서 멈추고 그를 응시했다. 그 무엇보다도 매서운 시선으로 이상해. 저 녀석 훈련받은 게 아니었어. 왜 그 수사관한테만 반응하지? 현장에 있던 기자 중 한 명이 속삭였다. 하지만 강무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지만 눈가는 경련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누구도 그 사건을 쉽게 잊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훈련된 경찰견이 보여준 본능적 반응, 그 직감이 가리킨 건 진실이 아니었을까? 그날은 2025년 3월 12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장지윤 경위는 인천 남부지청 K9 팀의 야간 대기조였다. 그녀는 퇴근하지 않고 훈련장을 정리하며 태백과 마지막 훈련을 마친 뒤 조용히 본청 내 숙소로 향했다.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요란한 것을 싫어하고 늘 예측 가능한 루틴 속에서 움직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늦은 밤 본청 CCTV에는 그녀가 퇴근하지 않고 내무반에 들어간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후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새벽 3시 경기도 김포 외곽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서 한 통의 계열 신고가 들어왔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2발이요. 사람 죽은 것 같아요. 현장에 도착한 강력 세이반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피살자는 한기준, 지역 부동산 개발업계의 큰손이자 여러 고위 공직자들과도 친분이 있었던 인물. 그의 시신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2발의 총상이 머리에 남아 있었다. 근거리에서 발사된 흔적, 즉사였다. 총기의 탄화는 경찰 제식 권총에서 사용되는 구경과 일치했고 결정적인 단서가 곧 나왔다. 피해자 자택 뒷마당 화단 근처 누군가 버린 듯한 경찰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되었다. 표면엔 지문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장지윤의 지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청 내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한기준의 죽음이 미디어에 알려지기도 전에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 방향이 정해진 듯 보였다. 수사 책임자로 지명된 이는 서울청 강력수사과 소속 경찰청 파견 수사관 강무현 총경.
그는 이미 장지훈의 전과 관계를 검토한 뒤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한때 연인 관계였고 최근엔 금전 문제로 다투었다. 그가 언론 브리핑에서 단언한 말이었다. 거기에 더해진 것은 사건 현장 인근 고속도로 CCTV에 찍힌 흐릿한 여성의 뒷모습. 강무현은 보폭, 체형, 걸음걸이 모두 장지훈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고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빠르게 내부 인물의 범행이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통의 익명 제보 전화. 그날 밤 제가 그 여자를 봤어요. 그 경이 맞아요. 검정 점퍼에 걔랑 같이 있었어요. 제보자는 성남 출신의 전과자, 도박, 마약, 위증. 하지만 그의 증언은 사건 정황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채택되었다. 장지훈은 체포되었고 태백은 그녀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졌다. 그날 경찰청 구내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다. 그날 난 한 발짝도 밖에 나간 적 없어. 난 무고해. 그리고 그 사람, 무연은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장지훈이 구속되던 날 K9 센터 내부는 고요했다. 태백은 철창 너머에서 지훈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명령을 기다리며 꼬리를 흔들었겠지만 그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지만 입이 없는 자의 절박함처럼 보였다. 지훈이 끌려나가던 순간 태백은 짧게 한번 울부짖었다. 그러곤 다시 입을 다물었다. 며칠 뒤 그는 임시분리보호소로 옮겨졌고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했다. 누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다. 훈련관이 간식을 내밀어도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3주가 흘렀고 K9 본부는 결국 태백을 위험개체로 분류해 전라남도 순천 훈련소로에 이송을 결정했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은 단 한 명, 지훈의 전 동료였던 형사 박정민이었다. 12년차 강력계 형사였던 그는 지훈과는 종종 합동 수사를 했던 사이였다. 그는 태백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듣고 이송 전날 밤 늦게 보호소를 찾았다. 태백아. 그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진돗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낯익은 목소리를 향해 눈을 맞췄다. 그 순간 정민은 깨달았다. 얘 아직 지훈이를 기다리고 있어. 그날 밤 정민은 결심했다. 태백을 입양하겠다. 공식 절차를 밟고 공식적으로는 명예퇴역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 개를 다시 지켜야 한다고. 입양 심사는 쉽지 않았다. 정민은 경찰청 내부에서 2번이나 반려되었다. 이유는 태백이 잠재적으로 공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의견을 낸 사람 바로 강무현 총경이었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이미 한번 문제를 일으켰죠. 강무현은 미소를 띤 채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정민은 그날 밤 태백을 떠올리며 술잔을 비웠다. 그 개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정민은 한 장의 승인 문서를 받았다. 입양 허가. 그는 즉시 태백을 데리고 인천 외곽의 자택으로 이동했다. 태백은 말이 없었다. 이틀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밤마다 현관문 앞에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고 밤에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장지훈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태백은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입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정민은 우연히 경찰청 구문소보관소에 근무하는 선배를 통해 사건 자료 일부를 복사할 수 있었다. 물론 공식 경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누구보다 장지훈을 잘 알았고
그녀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다. 야심한 밤, 정민은 자신의 서재에서 사건 서류를 펼쳤다. 현장 사진, 탄도 분석, 목격자 진술서. 그는 사건 현장의 디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훑었다. 그 가운데 작은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한기준의 책상 위에 멀리 흐릿하게 잡힌 검은 USB. 사건 보고서에는 개인 물품, 무관으로 분류돼 있었다. 정민은 곧장 그 사진을 확대한 다음에 태백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봐,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가 무심코 말하자 태백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사진 위에 코를 대고 작게 짖었다. 태백. 정민은 놀란 눈으로 걔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주변 서류 중 하나, 현장에서 수거된 메모지 사본을 꺼내 태백에게 내밀었다. 그 순간 태백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갑자기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반응이었다. 이전에 어떤 장면에서도 보인 적 없는 강한 반응, 정민의 등줄기에 전율이 스쳤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개는 뭔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날 정민은 조심스럽게 보관실 조회 시스템을 통해 USB의 기록을 다시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기재된 문서와 실제 물품 목록이 일치하지 않았다. USB는 개인 물품으로만 등록되어 있었고 어떤 파일도 확인되지 않은 채 반환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 반환 예정?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정민은 의심을 품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바로 서민아, 독립탐사보도 기자로 활동 중인 옛 동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태백의 반응과 USB 사진의 이상한 분류에 대해 말했다. 서민아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정민의 절박한 표정과 정확한 논리를 듣고 이건 취재 가치가 있어 보인다. 며 협조를 약속했다. 정민아, 그 USB 그냥 파일이 아니라 보험일 수도 있어. 살인당한 재벌이 남긴 유일한 생존 수단. 정민과 서민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정민은 경찰 내부에서 조용히 확인을 시도했고 서민아는 피해자의 부동산 관련 기록과 사업 체계를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서민아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피해자 한기준은 최근 들어 모든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거래 목록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강무현. 그는 10년 전 경기 북부청에서 감찰에 회부된 적이 있었다. 자금 유용 및 외부 법인 거래 혐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 사건을 무마해 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한기준이었다. 서민아는 이 기록들을 정리해 정민에게 전했다. 이거 둘 사이에 약점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어쩌면 한기준이 갑자기 손절을 하려서 한 게 화근이었을지도 몰라. 정민은 손을 꽉 쥐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잡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불청객의 방문으로 이어졌다. 어느 비 오는 새벽, 정민은 태백과 함께 늦은 퇴근 후 귀가했다.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현관문에 자물쇠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고 거실 안쪽 서류들이 담긴 책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뒤엉켜 있었다. 도둑처럼 보이지 않았다. 노트북도 카드도 지갑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사건 관련 문서 파일은 서랍에서 꺼내진 채 펼쳐져 있었다. 정민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 들어왔다. 그것도 정확히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정민은 모든 전자기기에서 사건 파일을 삭제하고 복사본을 외장 저장소에 넣어 서민에게 전했다. 혹시 모르니까
두 군데에 따로 숨기자. 그로부터 이틀 후 정민의 휴대폰으로 차단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 형사, 사람은 자기 선을 알아야 해. 지금처럼 행동하면 잃을 수도 있어. 그 개도 너도.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등골을 차갑게 식혔다. 정민은 무의식 중에 태백을 돌아보았다. 그 개는 이미 현관 쪽을 향해 위십수를 살짝 들어 올린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정민은 곧바로 서민에게 연락해 자료를 안전한 곳에 복제 보관하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듯 매일 생존 신호를 보내며 긴장을 유지했다. 그 무렵 정민은 한 통의 봉투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송엠박 법률사무소. 지윤이 재판 당시 선임했던 변호인의 이름이었다. 봉투 안에는 송을씨로 된 편지가 들어있었다. 내용은 짧았다. 정민 씨, 저는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태백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도요. 진실은 강무현입니다. 그를 조심하세요. 당신은 지금 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지윤. 정민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았다. 태백이 그 옆에 와 조용히 앉더니 그의 손을 핥았다. 말없이 하지만 분명히 전해지는 메시지처럼. 그래, 가자. 끝까지 가보자. 2025년 7월 22일 오후 11시 40분. 정민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던 길이었다. 집 근처 골목, 그는 평소처럼 태백과 함께 마지막 산책을 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태백이 갑자기 멈췄다. 등이 곧게 펴지고 목덜미에 털이 곤두섰다. 짖지 않았다. 하지만 낮게 깊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다. 정민도 이상함을 느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보였지만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찰나, 쾅! 근처에 세워진 흰색 화물차 문이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뛰쳐나왔다. 그의 손엔 소음기 장착 권총이 들려 있었다. 엎드려? 정민이 본능적으로 외쳤다. 동시에 태백이 공격 자세로 날아올랐다. 복면남은 한 발을 쏘았지만 탄환은 허공을 갈랐고 그 틈에 정민은 벽 쪽으로 몸을 피했다. 태백은 남자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치열한 몸싸움 속에서 복면남은 팔을 빼낸 뒤로 물러났다. 정민도 허리춤에 권총을 꺼내 공포탄 2발을 허공에 쐈다. 그 순간 골목 입구 쪽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서민아가 미리 BK의 연방수사청, 연락망에 경고 신호를 보낸 덕분이었다. 복면남은 상황이 불리해짐을 직감하고 차로 달아나려 했지만 태백이 마지막으로 그의 발목을 물었다. 그 충격에 복면남은 비틀거렸고 정민은 그 틈에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꺾었다. 탕!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정민은 숨을 헐떡이며 복면남의 가면을 벗겼다. 낯선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와 문신은 한기준 사건 내 조사 목록 중 등장했던 용역 경비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그 조직이 널 보냈군. 정민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태백은 여전히 으르렁대며 그 남자 앞에서 입술을 들고 있었다. 그때 조금 떨어진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어둠 속에서도 실루엣은 선명했다. 강무현. 그는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바라보다 곧바로 뒷문을 열고 차에 다시 올라탔다. 곧이어 차량은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정민은 그 모습을 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움직였다는 건 진실이 그에게 도달했다는 의미였다. 정민은 태백을 바라보았다. 걔는 잠시 주인을 응시하더니 낮게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끝을 보자. 증거가 있어. 그리고 우리에겐 그가 있어. 정민은 태백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곧 공개할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정민은 다시 서민아와 만났다. 그들이 고요한 작업실에 마주 앉은 그 밤, 중앙 테이블 위엔 하나의 작은 물체가 놓여 있었다. 검은색 USB. 사건 당시 무관으로 분류됐던 바로 그 장치. 정민은 여러 경로를 통해 증거물 보관 담당자의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해당 USB를 비공식적으로 열람한 뒤 그 안의 데이터를 외장 장치로 복사하는 데 성공했다. 서민아는 준비해둔 보안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고 화면에는 암호화된 폴더가 떴다. 암호를 알아야 해. 서민아가 중얼였다. 정민은 생각에 잠겼다. 한기준은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가 쓸 법한 패턴, 비밀번호. 그때 태백이 조용히 책상 밑에서 일어났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비친 뭔가를 응시했다. 그리고 작게 낑낑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사진 조각 한 장을 앞발로 건드렸다. 지윤과 한기준, 그리고 태백이 함께 찍힌 사진. 태백이 아직 강아지였던 시절의 모습. 정민은 순간 떠올렸다. 그가 태백을 선물했다던 시절, 혹시 그 이름? 그는 태백 코인게시 파니리코밀 입력했다. 체레네지 클릭. 폴더가 열렸다. USB 안에는 총 3개의 폴더가 있었다. 회계장부 음성 녹취 메신저 백업 정민은 망설임 없이 뒤범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mp3 파일이 있었다. 그중 하나, Final Warning Embassy Pre라는 이름이 유독 눈에 띄었다. 서민아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 시작음 한기준.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이 조직에서 나갈 거야. 남성 음성. 그 선택이 뭘 의미하는지 알긴 하십니까? 한기준. 나 이대로 죽기 싫어. 넌 나를 이 일에 끌어들였잖아. 강무현. 건봉 정적. 강무현. 우린 그냥 몇 사람만 조정한 거야. 하지만 지금 넌 선을 넘었어. 정민은 두 손을 꽉 쥐었다. 결정적 증거. 경찰 간부와 민간인 사이의 협박과 암묵적 살인 예고. 더 이상의 말이 필요히 없었다. 곧이어 메신저 폴더에서 나온 하나의 메시지 백업. 2025년 관점 1일 발신. 건의력 청구액 섬액 청구액 청구액우 등록명 없음. 수신. 강무현 목표물 장지훈 확보 완료. 증거물 배치도 끝. 장음은 내일 오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서민아는 입을 막았다. 이건 함정이었어. 처음부터 다 계획된. 정민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그날 밤 서민아는 모든 자료를 압축해 신뢰할 수 있는 BKA 고위 관계자에게 암호화 전달했고 정민은 동시에 외신 보도국과 국내 언론사 2곳의 자료를 익명의 내부 고발 형식으로 전달했다. 다음 날 새벽 독일계 언론사 RFA 베를린의 온라인 뉴스 채널에는 단독 보도 하나가 올라왔다. 특종 한국 고위 경찰 간부 민간 재벌 살인 은폐 및 증거 조작 혐의 내부 고발자 및 수사 기록 독점 입수 곧이어 국내 주요 포털과 방송국이 기사를 인용 보도했고 전국적으로 뉴스 속보가 퍼져나갔다. 경찰청 내부는 즉시 감찰 대기 체제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서울 BKA 특별수사본부는 강무현 총경에 대한 정력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문제는 그가 이미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었다. 정민은 수색팀과 함께 강무현의 관사, 별장, 정기적으로 들르던 호텔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중 서민아가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그가 사용하던 예비 여권, 이름은 강문호. 출국 예정지가 부산항. 오늘 밤 10시 배편. 정민은 망설이지 않고 태백과 함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향했다. 그날 밤 9시 47분. 출국 대기 구역 앞에서 한 남자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조용히 줄을 서 있었다. 정민은 멀리서 그를 확인한 뒤 태백에게 조용히 명령했다.
찾아. 진돗개는 고개를 낮추고 조용히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표적 앞으로 뛰어올라 그의 왼쪽 다리 앞에 서서 낮고 단단하게 짖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물러섰고 정민은 권총을 들고 다가갔다. 강무현, 움직이면 쏜다. 당신은 체포됐어. 증거는 확보됐고 당신의 목소리도 녹음됐어. 모자를 벗은 남자는 몇 초 동안 말없이 정민을 바라보았다. 그러곤 힘없이 두 손을 들어 올렸다. 도망은 끝났다. 강무현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수개월간 이어진 조사 끝에 그는 살인교사 및 증거 조작, 공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와 연결된 부동산 조합과 전직 공무원, 현직 경찰 12명도 줄줄이 체포되었고 이 사건은 도시권 부패 카르텔 사건으로 명명되며 전국 단위 수사로 확대되었다. 한편 정민은 그간 모은 모든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해 장지윤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와 당시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장지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26년 2월에 어느 오전 서울 구치소 정문 앞 정민은 태백과 함께 조용히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감색 외투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눈가엔 아직 수감 생활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그 시선은 또렷하고 단단했다. 지윤아. 그녀는 순간 멈췄다. 그리고 태백을 보았다. 걔는 몇 초간 숨을 멈춘 듯 하더니 순식간에 뛰어올랐다.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낑낑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장지윤은 무릎을 꿇었다. 두 팔로 태백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 아이, 너만은 날 믿어줬구나. 정민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자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박 형사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을 구한 건 나 아니라 그 녀석이었죠. 그 개는 처음부터 당신이 억울하단 걸 알고 있었습니다. 2년 후 경기도 가평외곽 작은 단층집 앞 마당에서 장지윤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곁엔 늙은 태백이 조용히 누워 있었다. 지금 그녀는 경찰견 양성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장에서 은퇴한 후 새로운 경찰견 후보들을 훈련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그날 오후 정민이 찾아왔다. 서민아도 함께였다.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시끄럽지만 이 작은 마당만큼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해질녘. 지우는 태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넌 그냥 개가 아니었어. 넌 내 목소리였고 내 진실이었고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 태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꼬리를 2번 흔들었다.